항일 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 통일을 얘기하다가 제목입니다. 이 강의해 주실 김원웅 강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요. 현재 광복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광복회는 독립운동가와 후손들 약 8,600명이 모인 조직으로 일제강점기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 독립운동 선열의 유지를 받들어 민족 정기를 세우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치를 미래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라와 결의를 위해 국민 화합과 민족 대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말씀드리면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요. 제17대 대통합 민주신당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십니다. 14대, 16대, 17대. 저도 기억합니다만 개혁당 대표도 잠시 하셨고요. 대통령 외교 특사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비공개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서 민족평화 축전 개최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조선의열단 김군수 선생을 아버님으로 모셨고요. 여성광복회 전월선 선생님을 모친으로 모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십니다. 지금 광복회를 맡아서 너무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4년 전에 안산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계셔서 마다 않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김원웅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8,600명입니다. 그 전부 8,600명의 회장을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김원웅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집보다는 좀 투철한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 그런 조직입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가 참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이라는 단어가 딱 맞을 정도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1945년 만들어 놓은 체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 놓은 그 체제가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74년간 유지해온 그 체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체제라는 것은 어떤 체제냐?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GDP가 25%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GDP가 70%입니다. 아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945년의 동북아의 체제라는 것은 그 당시 최대 강국인 미국이 그 미국의 최대 이익을 반영한 체제였습니다. 근데 그 체제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제2기가 시작되는 첫 달에 2013년 1월에 미국 국가정보원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한테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자본의 이동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마 2018년 전후로 해서 G2 미중이 중미로 세력 교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거기에 준비해야 된다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GDP 수준으로 미국이 25%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때 제가 국회에서 통일외교 통상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한미 FTA를 체결하는데 제가 앞장섰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GDP가 전 세계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그게 줄어가지고 25%를 줄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명목상 화폐 가출은 17%입니다. 미국이 25%고 GDP가. 그런데 실질적 구매력 따위에서는 그보다 높습니다. IMF가 재작년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구매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재작년이니까 2017년이죠. 구매력 단위로 볼 때 미국이 19조 몇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중국이 22조 몇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25대 17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재화 용역의 그 양으로 보면 이미 2년 전에 중국이 미국을 좀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013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고한 미국 국가정보원의 보고서와 일정 부분 상통합니다. 그때 2018년을 전후해서 GDP가 미중이 G2가 미중으로부터 중미로의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지금 한판입니다. 지금. 근데 1945년에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일 때 미국의 세계 처음일 때 미국의 최대 이익을 반영해서 동북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에 세 가지 구조의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본을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무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을 비록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했지만은 해양으로는 봉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상당히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을 때 보면은 대만이 따인 금문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금문도 섬이요, 이런 섬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대만과 본토와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멀습니다. 우리나라와 지금 저쪽에 무슨 남해안과 제주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금문도는 한강까지밖에 안 되고 대륙에서 2km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금문도를 해안권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해양 세력으로서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섬을 못 뺏었습니다. 지금도 금문도가 지금 대만 땅입니다. 한강다리 건널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그리고 대만 본토는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데도 지금도 금문도가 지금 대만 땅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해양을 완전히 1945년에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과 남한의 친일 반민족 세력, 이 집권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미국이 분명히 따르니까 국방을 러시아와 중국이 커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국방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에게 지금 재무장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평안법 개정안은 평안법을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의 평안법을 개정하는 건, 일본이 개정하는 건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고 공식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해양으로 나왔습니다. 생각라든지 심지어 우리나라의 저쪽에 남해안까지도, 심지어 울릉도 최근에 울릉도 독도까지도 작전을 할 정도 해양으로 중국은 그 아무것도 못 막을 정도로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촛불혁명이 중요한 거는요, 메가더가 만들어 놓은 친일 반민족 세력의 기득권 세력의 정권이 무너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중의 깨어남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지금이 한반도 분단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이 그걸 뒷받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에 대한 국제적인 상황이 그래서 뒷받침하지 않고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는 5년, 10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5년, 10년 안에 우리가 분단 극복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이 향후 100년, 200년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통일정책,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외교 통상위원회를 국회의원 12년 중에서 8년을 했습니다. 그 8년 동안에 외교부 장관이 9명 바뀌었습니다. 외교부 9명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외교부 장관보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공개되지 않은 대외 문서나 이런 자료를 많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1945년 메가다가 들어와서 미 국무성에 보고한 보고 문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 문서에 의하면은 핵심적인 내용, 여러 번 보고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한에 민족주의자들이 집권하면 골치 아프다. 친일파를 기용해야만 미국에 충성을 다한다. 실질적으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일본으로부터 승계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카이로 선언이나 이런 선언을 통해서 독립시킨다고 얘기했고 또 공개적으로 이 선언을 했고 또 북한이 독립됐는데 남한은 미국의 공식적인 식민지로 만든다는 대단히 국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식민지로 두겠다고 하는 건 미국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메가더가 자기 부하 하지를 서울에다가 임명을 해놓고 자기는 동경에 있었습니다. 동경의 일본의 정계 원로들, 아주 경험이 많은 아주 일본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 자문위원으로 자문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은 이야기, 그 사람들이 하는 자문한 내용이 미국 문서에 또 보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조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해 놓은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 친일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아주 능란하게 조선 사람을 잘 다룹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왜 미국에서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오자마자 친일 청산하겠다는 걸 미군정 3년 동안에 민중들이 그 많은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 하나가 제주도에서 일어났습니다. 1946년에 제주도 주민들이 야 이제 3.1절이 됐으니까 3.1절 기념행사를 하자. 미국이 좋은 나라다. 우리 해방시킬 줄 아냐. 그럼 비록 경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친일경찰 그대로 두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회 신청을 하자. 집회 신청을 했는데 미 군정에서 노 안된다 불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시민들이 미국이 좋은 나라인데 우리가 뭐 평화적으로 그냥 기념식을 한번 하는데 이거 갖고 하면 어떻겠어? 하자. 사람을 모아서 했어요. 미 군정에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무조건 해산시켜라. 근데 경찰들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친일경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건 좀 세게 문자 사고도 괜찮다. 그래서 그거를 강제 진압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김하 경관이 거기에 참석했던 한 시민이 애를 김하경 의원이 발발구에 쳐서 그 애가 사망했습니다. 너무 거칠게 하다 보니까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항의하러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에 갔는데 그 경찰서로 간 시민들한테 발포를 했습니다. 10몇 명이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제주 시민들이. 미군정이라는 미국이 참 우리 진짜 은인처럼 훌륭한 나라인데 이게 뭐 실수가 있느냐. 이 경찰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제주도에 이제 상황이 소요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악한 탄압 과정이 문학 잔악했고 잔인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주도 도민들이 분노가 하늘까지 치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력만으로는 질서가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다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여수순천에 있는 군인 보고 당신들이 가서 진압해. 여수순천에 있는 군인 중에서 청년 장교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가서 할 일이 뭐냐, 제주도 주민을 살육하는 거잖아요.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살려갈 수 있냐, 이건 맞지 않은 것 같다. 애초 시작부터 이거는 3.1절 기념식 한다는 게 뭐가 문제로 이렇게 탄압을 했어. 그러면서 대표단을 모아서 서울에다 보냈습니다. 이거 진압하는 게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을 취소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서울에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항의하러 대표단을 보낸 청년 장교들을 전부 다 투옥시키고 옷을 벗기고 투옥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제주 사사방정입니다. 여순항쟁입니다. 사실 여순항쟁은 여순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반란이라는데 반란이 아니라 그것도 의로운 항쟁이었습니다. 청년 장교들 의로운 항쟁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박정희 얘기할 때마다 여순항쟁에 참여해서 사형운동을 받았다 얘기를, 근데 이걸 백세는 우리가 구해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심지어 지금 박정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진보적인 애들가 야 너도 빨갱이였잖아 옛날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가 살아오면서 저는 가장 잘한 일이 거기에서 참여해서 사형운동 받았던 것은 그건 진짜 정의로운 청년 박정희로서 정의로운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빼놓으면 박정희가 있을 동안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진보진영가나 민족진영까지도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쭉 가는데, 저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맺는 건요, 지금부터 137년 전입니다. 137년 전에 조미 수어 통상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1880년에. 그 조항은 14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제1조가 사실 조선의 조정을, 조정을 굉장히 설레게 했습니다. 심지어 흥분할 정도로 설레게 했습니다. 그 일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두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외세에서 강압적으로 주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올 때 그걸 서로 도와서 중재를 해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1995년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을 일본이 먹는다고 하는 가치로테 밀약을 맺어서 조선을 일본에 넘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있었던 포츠마츠 강화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싸워서 그걸 중재하는 조약을, 지금 협의를 미국이 중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포츠마츠라는 데모에서 양국 대표가 모였었는데, 그 포츠마츠 조약 안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는 일본이 감독권과 보호권을 갖는다. 가치라테프트 밀약을 공개시킨 겁니다. 공식화시킨 그런 밀약인데, 이거는 밀약이 아니라 공식적인 조약입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니까, 3.1운동이 일어나던 19년 4월 말에 두 달쯤 됐을 때 미국에서, 이미 그 당시에는 우리 외유권을 뺐기 때문에 산성은 일본 총영사입니다. 미국의 일본 총영사입니다. 우리는 외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훈령이 떨어집니다. 야,
윌슨이 민족 자유주의는 조선에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윌슨이 민족주의자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싸워서 망한 나라, 패전한 나라, 터키, 독일 이런 나라의 식민지에만 해당돼. 승전국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 제1차 대전 승전국은 그런 민족 자유주의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1운동이 그 윌슨이 민족 자결점이 일어나는데 미국의 기본 원칙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이 기대벌지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탄압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걸 적극 협력해라. 일본이 3.1운동 탄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 앞서 고종 황제가 해외에 밀사를 보냈습니다. 이준, 이휘종, 이상설. 그런데 그분들이 해외에 만국평화에 참석하지 못하게 가장 목소리를 높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세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혼났다 이렇게 끝났는데 실제로 미국이 반대해서 이 말을 교과서에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우리를 독립시켜줄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미국과 적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근데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이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패전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미국의 코델 허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최후 통첩이라고 해서 전 공개적으로 일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최후 통첩의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1931년 이후에 점령한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그럼 1931년 이후라면 한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조선은 일본 속국으로 일본이 일부분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1941년 그게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 코델 허리 한 최후통첩입니다. 그런데 2년 후인 43년에 카이로 선언에 거기서 장개석이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그쪽이니까 참 잘한다.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조선이었다는 여러 가지 활용 그런 것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독립정신이 아주 강하다. 그러니까 1931년을 포함시키면 그대로 놔두더라도 단서종을 하나 붙이자. 조선은 기간이가 앞서 있지만 조선은 예외적으로 거기다 포함시키자. 그래서 거기 간신히 거기 들어간 겁니다. 44년에.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의 독립군들이 일제와 맞서서 일본군을 몰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선의 독립군들이 안중근 의사가 없었다면, 윤봉길 의사가 없었다면, 김상호 의사가 없었다면, 단지 신초가 없었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일베 같은 애들이 야 우리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됐어? 미국 도움 받았잖아. 미국이 시켜주구나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런 의지도 없었고 독립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해방 이후에 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독과 서독을 분단할 때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왜 분단시키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분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가 일본을 분단하자고 했습니다. 홋카이도를 분단하자. 그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장해서 그런 게 바로 38선입니다. 우리가 지난 150년 동안에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비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 식민지배와 또 하나는 민족 분단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나라
어떻게 보면 거칠게 표현하면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원한을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은인일 수 있지만 우리 민중의 은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은 대를 위해서 권력도 잡고 부를 장악하고 우리 사회의 주류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으니까 조선일보 사주한테는 은인이겠죠. 박근혜한테는 은인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민중에게는 은인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간에 제가 사실 이달 9월 하순 10월 초가 되면요, 세계 정치 무대가 뉴욕입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사실 26일 날 뉴욕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 주제 발표를 제가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남한, 북한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좀 확실하지는 않는데 북한의 최선희랑 미국의 폼페이오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터는 확실히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원고를 지난 연휴 때 원고를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한글을 써서 보냈더니 그 주최 측에서 이걸 영어로 꼭 번역해서 다시 보내달래요. 그 이유가 미국 사람들이 그걸 꼭 봐야 된대요. 미국 사람들이 그 내용을 꼭 봐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서 이틀 전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을 계속할 때 우리 사실 문재인 정부가 참았습니다. 분명히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설득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미국한테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내내 관망하더니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딱 발표하니까 미국에 실망한다. 심지어 한미 관계가 근본적으로 동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거칠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참다 당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얘기하면 막 실망했다고 그러고 야단이 나오고 일본이 경제 보복하는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지켜보고 감망하고 있고 이런 이유가 뭘까? 저는 한미일 동맹은 없습니다. 그는 그냥 매스컴 언어입니다. 매스컴. 동북아의 동맹은 미일 동맹에 남한을 종속시키는 겁니다. 미일 동맹이 중심입니다. 거기에 남한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중심인데 안 따라가니까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내내 70몇 년 동안 시키는 대로 계속 따라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 따라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소미아를 폐지시킬 수 있는 이유, 중단시킬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해서라고 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또 한 가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권은 야당과 싸우다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역사의 진실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 과정의 어깨의 무거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부가 자기 성격을 내가 이런 성격이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못하겠다.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시켰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걸 뒷받침하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친반민족 세력이 권력을 잡았는데 남한이 민중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민중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걸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권이 등장했기 따라서 일본이나 미국이 좀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고 있다는 걸 참 반가워요. 옛날처럼 왜 말 안 들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늘 바뀌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해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저는 이번에 가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제 발표문에 지금 한미 관계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일본의 경제 보복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만든 한일 조약에 의하면 거기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걸 사실 다 퉁쳤습니다. 실제로 박정희가 다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약문안에 합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 대법원 판결로 아니라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 문제 갖고 일본이 좀 문제 삼는 겁니다. 박정희가 약속한 걸 네가 왜 문재인이 안 지켜 이거든요. 또 하나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 때 했던 것을 그걸 다 무효화시키는 것에 대한 일본의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일본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런데 1965년에요. 한일 조약에 보면요. 일제 36년 신빙 지배가 어느 한 구절에서 잘못되었다 사과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지배였다. 36년 지배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섞어가지고 같이 그냥 모조리로 우리가 물건 갈 때 물건 이렇게 뭐 시장에서 물건 살 때 이렇게 딴 거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가 일제가 36년간 약탈해간 우리 문화재를 일본 소유로 인정한 겁니다. 수십만 점의 우리 문화재를. 그런데요, 그거는 국제법에 어긋납니다. 유네스코 문화재 협약이라면요, 그건 상위법입니다. 두 나라의 협약을 또는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화재는 원소유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상위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적으로는요, 국가 간의 합의로 개인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집이 2억짜리가 있어. 내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가 그 재산을 1억짜리를 3천만 원에 이번에 팔았다. 그게 유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일제 강력제 징용의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청구권은 개인의 재산권입니다. 그 재산권을 박정희가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본에게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이걸 탐욕불 이걸 끝내. 이라고 그냥 뚱친 거잖아요. 근데 그건 현대 21세기 문명국가의 법률에 안 맞는 겁니다. 그 21세기 어느 문명국가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뒤늦게 우리 대부분에서 그 채권이 살아있다. 정부에서 한 거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일본인 그러는가 문재인 보고 너 해결해라. 근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상권 분립이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판결을 대통령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논리는 국제사회에 통용된 문명사회의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한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요구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건 이 문제가 있나 박정희 때 한 게 문제가 있었네. 일본을 달래야죠. 근데 일본 달래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 하더니 나중에 한국이 문제 제기하니까 야 실망했다고 그러고 한미 관계가 이렇게 하면 동요된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군위안 문제도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전범재판이 있었습니다. 바타비아에서. 바타비아가 지금의 자카르타입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 이름을 바타비아로 했습니다. 그 전범재판에서 인도네시아,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오랜 몇백 년에 걸친 식민지였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을 해서 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성들 무덤도 거기 다 있고 재산도 다 있어서 네덜란드 가서 사는 것이 실제 우리 제1계파가 이게 몇대 사람 여기 와서 못 살듯이 똑같이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는 촌이 있어요. 좀 고급 주택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본 사람이 점령을 해보니까 백인들이 있으니까 거기는 백인 여성 35명을 위안부로 끌고 왔습니다. 그 위안부에 대해서는 바타비아 전 헌법재판에서 그 책임자를 아주 엄벌에 처했습니다. 35명의 백인 여성에 대해서는. 근데 한국의 20만을 비롯해서 동남아에 있는 수십만 사람들의 아시아 동양 여성의 위안부 문제는 미국이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타비아에 있는 백인에 대해서는 반인류죄라고 해서 해결했습니다. 반인류, 인류입니다. 백인 여성은 인류예요. 아시아 여성은 인류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미국의 인종주의에 발상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은폐하고 일본이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일본 한일 간에 쟁점이 되게 만든 이유는 그 당시에 마땅히 처벌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런 인종주의 때문에 처벌 안 한 것이 뒤늦게 제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일반 강제 연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같으면 그게 전부 다 홀로코스트에서 문제가 되고 박물관에 문제가 되고 다 처벌했습니다. 반인류죄, 반인류죄 다 처벌했어요. 유럽은 다 처벌했어요. 그 정도.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노동 강제징용을 된 사람들은 그 해당이 반인류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미국의 인종주의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남겨놓은 것이 미국이 마땅히 했어야 될 그런 반인류죄를 처벌해야 될 것을 은폐하고 또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하는 그것이 지금 담아있는 것이 바로 한일 간의 핵심입니다. 한일 간의 쟁점된 모든 그 문제의 핵심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좌지우지했던 미국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반인종주의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같이 책임이 있는 거다. 그 은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는 그 당시만 해도 100년 전만이나 또 1945년만 해도 아시아에서 일본만 깨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잠자고 있는 다른 나라의 권익을 보호할 수가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그냥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아가 다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아시아가 다 깨어났어요. 그런데도 미국이 아직도 동북아 정책을 하면 이번에 지소미아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일본만 빼어났던 그 시대의 그 생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과거의 아시아 관리 체제,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노선을 계속 쓸 경우에 미국은 이미 100년 전과 틀리게 다 아시아가 깨어난 이 상황에서 일본을 얻는 대신에 전 아시아를 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결론적으로 썼습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 발표할 그 내용이 일본을 얻는 대신에 아시아를 잃게 될 것이다. 그 전략을 바꿔라.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그를 일본 열도로부터 한반도로 옮겨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 고유 문화와 고유 언어를 지켜온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주적이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노하우가 오랫동안 축적된 게 있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니들이 세운 친일반민족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내세우고 새로운 정권을 하고 지소미아도 폐지하게끔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일본 위안부 문제, 한일 위안부 협정을 백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우리가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우리 생존 속에서 축적된 우리 지혜의 발로의 한 부분이다. 민중 속에서 나오는 DNA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문재인 개인이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도 미국이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겠다는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걸핏하면은
핵으로까지 선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자기들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미국을 부실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거다. 그게 조선의 DNA에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것을 니들이 잘 활용해라. 그 DNA가 어떤 DNA냐, 전 세계에서 북한처럼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주변에 있는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 껴서 자기 목소리 딱 내세우고 이다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 자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느냐. 더구나 접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까지 자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냐. 그래도 한반도 전체를 얘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이걸 축으로 해서 아시아를 관리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에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 북한이 걸핏하면 중국에 우리 남한이 하는 것처럼 중국의 기구 뭐 북침북침거리고 그러면 그 가치가 없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주적인 국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니들이 굉장히 소중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데 파트너로 삼을 만한 나라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이번에 그런 식으로 문장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뭐 교수들이 몇 분들이 전화가 와서 원래는 한글로만 하고 적당히 그냥 축사만 한다고 그랬더니 축사할 게 아니라 주제발표를 바꿔달래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줘서 미국 사람들이 봐야 된다. 그래서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지금 이런 한국이 지금 그런 변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1일 6월 1일 광복회장으로 정식 취임을 했습니다. 5월에 선거를 하고 2달 반, 석 달쯤 되는데 마침 아시다시피 6월이라는 게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니까 현충일 기념식도 하지만은 지금 야당 제1야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백선엽 장군을 찾아가서 지금 올해 100살입니다. 가서 당신 영웅이고 당신 훌륭한 당신 때문에 나라가 지켰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제 앞잡이를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예방해서 예의를 갖춰서 방문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국민을 전망시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한군인에서 야단이 왔어요. 김은희가 새로 광복회장이 된 저는 빨갱이다. 응? 저는 우리 국군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쪽에서 백선엽이 그렇게 모욕하는 게 어딨냐. 그래서 사람이 몇백 명 광복회를 찾아왔어요. 시위를 했어요. 저보고 사과하라고. 광복회도 그런 일을 처음 당하느니라 그 직원들이 당황하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새로 취임한 걸 지금 축하해주고 온 거야.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이기는 싸움이다. 일제가요, 특히 만주 지방에 있는 조선 독립군을 이렇게 토벌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든데 자기들이 아주 진짜 하나 좋은 꾀를 해냈어요.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으로 잡자. 이겁니다.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으로 잡자. 그러니까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사람을 조선 사람으로 말단 순사는 밑사람은 지리라고 말단 사람을 조선시켜놓으면 고문을 해서 정보를 다 뽑아내거든. 그냥 똑같이 거기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만든 부대가 간도 특설대였습니다. 대장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전부 조선 사람으로 채웠어요. 거기에 정일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백선엽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일본에다 보고한 자기 전승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원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보면 일본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벌어질 정도로 격격한 성과를 거뒀어요. 조선인을 잡으며 그 사람이 이렇게 뭐를 비밀 같은 걸 안 털어놓고
자기 동기들이 비밀로 안 털어놓으면 살아있는 채로 살갗을 빗기는 고문을 해서라도 그걸 찾아내요. 조선의 여성 독립군들이 체포되면 예외 없이 전부 강간해요. 그리고 결국 죽여요. 백산 근처에 조선인이 대들어나면서 농사짓고 사는 마을이 있는데 독립군들이 밤에 산에 있다가 거기 가서 한 대박 쌀 얻어먹으러 갔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 동네를 다 불사버려가 수십 군데의 조선 주민들이 그게 다 전부 다 불타서 없어져서 폐허가 됐어요. 아주 잔인하게 했어요. 일본으로는 성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 부대에 머무남았던 사람이 백선엽이다. 그러면 백선엽이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이 간도 특설대가 활동하던 그 지역에 제일 항일 열사가 많다. 우리는 독립군이었는데 걔들은 중국 사람들은 항일 열사라고 해요. 열사라는 말은 다시 말로 보면은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열사, 항일 열사는 독립운동하다 돌아간 분들을 열사라고 해요. 독립운동한 살아난 분들은 열사라고 안 해요. 예를 들면 윤봉길 의사는 열사라고 하는데 김구 선생은 열사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열사라는 말은 그런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열사의 숫자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그 간도 특설대가 활동한 지역인데 거기에 3,125명이라고 인원이 나와요. 중국 자료가. 근데 그 중에 85%가 조선입니다. 우리 2,600명.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우리 독립운동 아직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이 지금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제가 8,600명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결국 간도 특설 내에서 그들이 종간에 의해서 사육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백선엽이가 국군의 아버지라고 하면 거기서 돌아가신 수천 명의 독립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안중근 윤봉길 의사가요 상해에서 홍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어요. 이렇게 제대로 맞았어. 제대로 터졌어. 두 사람이 죽고 몇 사람들이 다쳤어요. 두 사람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시리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일본 육군 대신이에요. 육군 대신은 장관이잖아요. 육군 중책입니다. 그리고 관동군 사령관을 했어요. 그런데 백선엽이가 자기가 제일 흠모하는 분이 시리카와 요시노리다. 창씨개명은 시리카와 요시노리를 했어요. 시리카와 요시노리가 우리 국군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그들이 우리 사무실에 광복해 왔을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역사에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꼭 백선엽이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이승만이를 비행기로 데려가요, 미국이. 그래서 동경에서 한 2시간 동안 하지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친일청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동의했을 겁니다. 이유가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재헌의회에서 한 2달쯤 걸려가지고 1달 반쯤 걸려가지고 만든 것이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그 법을 만들 때 이승만이가 무려 담화문을 그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담화문을 1달 반 동안에 5번이나 냅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해서 만드니까 몇 개월 있다가 친일 경찰들을 통해서 그걸 다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아마 그게 저는 이승만이가 들어오면서 동경에서 약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군을 만듭니다. 최대 육군 참모총장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아까 간도 특수대에 있던 사람을 시킵니다. 제2대 육군 참모총장도 그런 사람을 시켜요. 제3대 육군 참모총장도 그런 사람을 시켜요.
제4대도 그래요. 5대도 그래요.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13대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독립군 토부라는 사람을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으로 시킨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국립군 토부라던 그 사람들은 나라 내려와서 국군을 만들고 거기서 토벌 당하면서 같이 싸우고 맞섰던 사람들이 참 부끄럽게도 북한 인민군을 만든 겁니다. 그게 북한 인민군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6.25로 이렇게 해서 북한이 그것을 민족 해방 전쟁이다 이 말하는 이유를 저는 그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민족 해방 전쟁이죠. 남한의 친일파들이 일제히해서 같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해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은 고백의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고백하기를 거절하는 세력들이 아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반도가 굉장히 앞으로 지형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통일은 동서독의 통일과는 판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골드만삭스에서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것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에 공통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로 전환될 때는 눈부신 발전을 한다는 게 전 세계의 사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또 하나, 독일 통일과는 다른 것이 동독에는 지하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하장이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심지어 지금 전 세계에 드문 히토류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에는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양질이 교육받은 애국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애국적 노동자들이 있다. 그것도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또 독일 통일 이후에는 유럽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고만고만하고 경제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반도의 통일의 주변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전부 다 투자 여력이 있는 나라가 바글바글합니다. 투자 여력이 있는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군사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GDP 대비 군대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북한은 그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군사, 아주 이게 불합리하고 균형에 전혀 맞지 않는, 몸에 맞지 않는 이 군사비를 전부 다 생산과 교육과 복지에 쏟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우리가 낮은 선동, 한국, 그 세계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항구입니다. 짐소로서도 그게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항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35살밖에 안 됐으면 그 사람이 1942년생입니다. 자기 부인이랑 같이 한반도에 모든 재산을 끌어가지고 투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낮은 선동, 원주, 부산을 잇는 부산서부터 올라갈수록 항구가 깊이가 깊습니다. 중국에는요, 청도가 됐든 상해가 됐든 우리 황해안은 바다가 얕습니다. 큰 배가 정박이 안 됩니다. 근데 큰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건 없는가는 경제적 필수이 하루가 땅 차이입니다. 10번 올릴 걸 한 번에 옮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항구가 발달하고 철도가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거기서 유럽으로 가는 게 우리는 분명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으로 가는 길이요. 지금 낮은 선동이나 원주 쪽에서 유럽으로 가려면요. 네덜란드까지 가는데 지금 항로로 인도양을 거쳐서 스웨덴을 거쳐 이렇게 가는데 총 22,000km입니다. 네, 거기서 바로 북극해로 가면 네덜란드로 가는데 14,000km입니다. 열흘 이상의 기간이 단축되고 경비도 3분의 1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큰 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7월부터 10월까지는 북해가 열립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근데 조금 쇄빙선이 발달하고 또 이게 지금 저 지구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6, 7년 안에 1년 내내 통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을 거기서 또 남미나 미국으로 가는 것도 거기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순하게 그냥 지정학적 위치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게 한반도의 동해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동서독의 통일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한국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골드만 삭스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되면, 유니파이드라는 게 연방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내정 간섭하지 않고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경제, 문화, 체육 이런 것을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를 지키고 서로 강군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파이드냐.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뭐 한 나라를 만들고 대통령도 혼자 뽑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연방국가 형식 유니파이드를 만들면 20년 안에 골드만삭스 얘기입니다. 프랑스를 따라잡고 독일을 따랐고 이어서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개인당 GDP는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번에 서로 협의를, 서로 자료를 같은 걸 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2045년 완 코리아라는 얘기를 했어요. 2025년 정도로 해서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되면은 20년, 2045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정보는 아까 그 오바마 대통령 보고한 국가정보에도 한반도가 2025년을 전후해서 유니파이드 컨트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우리가 준비도 하려면 이 내부에 저는 100번 김 원장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한 발이 총알이 있으면 외놈을 쏘는 것에 쏘지 않고 우리 내부의 적을 쏘겠다. 얼마나 가슴 아픈 여러 가지가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습니까? 한 발이 총 있으면 외놈을 쏘게 되잖아요. 우리 내부의 적을, 내부의 변절자를 쏘겠다. 바로 우리가 우리 내부에 친반민족사의 그 척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읽고는 백범 의원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질의응답. 네. 혹시 이거는 선생님. 좋은 강의 감동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통일포럼 16기 수료했던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이게 숫자가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천한 우리 대표님께서도 작년 이맘때 9월 19일 9.19를 잊지 말자 했는데 또 오늘이 바로 10년 전에 우리 김원영 외교통상위원장님이 계실 때에 이게 부가 지금 여러 번 들어갑니다. 1909년 9월 달에 그 유명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간도협약을 맺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치는 영토죠. 영토를 보호해야 되는데 저는 김원영 위원장님에 대한 높이 평가하는 것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간도협약을 통해서 우리의 요동 땅, 고구려 땅이 영구히 청나라에 넘어가고 그 대신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지배한다는 가스라 데프트 협약 그 이후에 나온 거죠. 그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국제 협약이라는 것은 1세기 100년이 지나면은 영구화된다. 따라서 간도 땅이 고구려 땅이 우리 땅이었다는 걸 갖다가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누군가가 그때 한참 짱깨들이 동북공룡으로 얼마나 애를 먹였어요. 학술생이나 한다고 영토가 찾아지는 건 아니니까 후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국회에다 이거 법안을 발의해야 되겠다. 그 법안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느 정치인도 누구도 이거 못했던 건데 우리의 영토가 요동 땅이
고구려 땅이 우리 땅이었다는 걸 주장하신 분이 유일하게 김원웅 위원장님이시는 건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됐는데 남북 화해를 하는데 유일하게 북쪽에서 지금 분단된 갈등 속에서 북쪽에서 유일하게 세 분을 존경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김원웅 회장님이시고, 두 번째는 문익환 목사님, 세 번째는 임수경입니다. 그럼 왜 김원웅 회장님을 이렇게 존경하냐면은 따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북한대첩회라고 있어요. 북한대첩회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있었던 걸 갖다가 김원웅 회장님이 가셔서 일본 놈들이 그냥 찔는데 뭐 그냥 걔네를 칼로 찔러버려 죽인다. 내가 목숨 걸고 가서 그걸 찾아다가 북쪽에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최고로 남북 간의 그 갈등 속에서 화해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는, 나는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도 이건 누구든 이건 못해. 그래서 북쪽에서 김원웅 회장님에 대해서 최고로 크게 인물 평가받는데 나만 이거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때 북한대첩비 그 북쪽으로 갖고 갔을 때 대단했었어요. 그걸 좀 일화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꿨잖아요. 제가 이제 47살 때 1992년에 초선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정치 국회, 그 당시 민주당으로 이제 초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친일파 후손으로는 제가 손을 꽂아도 300명 중에 한 100명이 넘더라고요. 진짜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 근데 독립운동가 후손이 딱 둘밖에 없어요. 이종찬 의원이랑 저랑 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학교 이름을 자료를 봤더니 저는 국민학교가 국민 여러분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한문은 똑같아요. 나라 구자에다 백성 민자예요. 그게 아니라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황국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황의 나라에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황국에서 국자 심에서 민자를 따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한다. 이래서 국민학교가 일제 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해방 후에 만들어진 거 알았어요. 일제 때 그러니까는 국민학교 이름을 한국 식민의 약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를 국회 교육법을 바꿔서 국민학교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95년에. 그러니까 지금 95년에 바꿔서 96년부터 바꿨습니다. 오늘 올해가 지금 한 23년쯤 되죠. 바꾼 지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곳곳에 이제 그런 일제 식민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간도 이거 얘기하려면 좀 길 것 같거든요. 그냥 동안에 그치고 저는요, 북한대첩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그게 무슨 건가 이렇게 생각 나실 거예요. 근데 북한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광부는 다 도망갔는데 함경도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일본군을 격파한 거예요. 8번 사서 6번 다 이겼어요. 그래서 함경도를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경도를 북쪽 관문이라고 해서 북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관이라는 얘기는 함경도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대첩을 한, 그 북한에서의 대승리를 한 그런 승전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참 아쉬운 게, 제가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승전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승전 개선문 이런 것도 큰 데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속상했는데, 그 있는 것마저도 일제가 1905년에 을사조가 끝나고 나서 그걸 약탈해가지고 한 거예요. 한병도 길주에 있었는데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그걸 2003년인가 제가 찾아가서 일본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한 한일조약에서 일본 소유인데 그걸 왜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유네스코 문화재 해박에 위반되니까 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한 얘기가, 그게
그게 지금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가 가지고 있대요.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가 별도 법인이라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달라주라 이런 말 할 수가 없지 않냐. 국가가.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야스쿠니가 신사 갖고 있는 건 관심 없다. 그걸 약탈해갈 때 약탈을 누가 해갔느냐? 일본 군부가 가져갔냐? 일본 정부가 약탈해 갔지 않냐? 그러니까 원상 회복도 일본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본이랑 하면서 그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원소유주가 있던 함경도 질주, 그 지금 함경 북한에서는 질주라고 얘기 안 하고 김책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그때 비석이 있으니까 대첩빈 밑에 돌받침 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봐가지고 안치해놓은 게 그거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 갖다가 지금 안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갔더니 우리 국민들이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데 제가 언젠가 평양을 한번 갔더니 그 평양 시내에 언니 궁전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거기 크게 져놓고 그 애들이 와서 온갖 과외 활동 그림 그리고 무용하고 이거 하는데 거기 한번 순방한다고 쭉 다니는데 저보고 소개를 하면서 남쪽에서 왔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소개하면서 북한대첩비를 일본에 사줬더니 애들이 뭐 초등학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거 기립에서 그걸 전부 다 박수를 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우리 국민 초등학교들은. 근데 걔들은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더라고요. 애들 국민교육도 이렇게 시켜놓고 그래서 아 이게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저는 이 남북 문제는요 통일 문제는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일이라고 하는 건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미 남쪽이 특히 기득권 세력에서 무너졌잖아요. 그걸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걸 복원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